그날 서울 강남 한복판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2시간 가까이 한 여자를 공개적으로 짓밟던 김수연 씨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박정숙 씨가 낡은 갈색 가방을 팔에 걸고 라운지를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나가는 장면을 보고 나서 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 골드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고 나중에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그 공간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버킨이 아니었습니다. 버클 금장이 절반 벗겨진 낡고 오래된 갈색 손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박정숙 씨가 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셨다면 구독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3년 11월 서울 강남구 첫눈이 오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았어요. 구름이 두껍고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공기가 무거웠어요. 사람들이 코트깃을 세우고 백화점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안쪽에 따뜻한 공기가 한 줄기씩 바깥으로 새어나왔어요. 정문 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밝고 조용했습니다. 바깥의 묵직한 공기와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박정숙 씨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왔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쥔 손이 한 번 더 힘을 줬습니다. 엄지가 가죽 위를 짧게 눌렀다가 멈췄어요. 그 동작이 지나가고 나서야 걸음이 이어졌습니다. 62살이었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체형은 작은 편이었습니다. 검은색 울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올이 군데군데 일어나 있었지만 솔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정 슬랙스는 다림질 선이 뚜렷했어요.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는 단정함이었어요. 정문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분의 걸음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안내판을 잠깐 확인하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고 6층 버튼 쪽으로 시선을 두었어요.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공간에 처음 온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익숙하되 들뜨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들고 있는 가방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눈에 들어왔어요. 갈색 가죽 손가방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였어요. 가죽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버클의 금장이 절반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색이 두껍게 짙어져 있었어요. 아주 오래 쓴 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만이 가지는 종류의 무게감이었어요. 박정숙 씨는 그 가방을 아주 자연스럽게 쥐고 있었습니다. 6층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직원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오셨군요. 라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을 맞을 때와 자세가 달랐습니다. 박정숙 씨는 가볍게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VIP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한 일은 낡은 수첩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검은 표지에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있는 수첩이었습니다.
그분은 수첩을 펼치고 무언가를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을 읽고 나서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넘기지 않았어요. 같은 줄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옆을 지나던 직원이 힐끗 봤지만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채워진 글씨였지만 읽는 속도는 느렸어요. 한 줄 한 줄 되새기듯 읽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첩을 꺼낼 때 가방 안쪽이 잠깐 열렸어요. 낡은 안감 한쪽 귀퉁이에 볼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글씨여서 잉크가 흐릿하게 바랬어요. 두 글자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차가 나왔습니다. 박정숙 씨가 직원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이따가 서 이사님이 오시면 제가 라운지에 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직원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라운지 안에서 자연스럽게 흩어졌어요. 아무도 그 이사님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줄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잡지에서 눈을 잠깐 들었습니다. 서 이사님 이라는 말이 귀에 걸린 것 같았어요. 표정이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잡지로 시선을 내렸어요. 박정숙 씨는 다시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눈이 오기 전에 하늘은 언제나 저런 색이었어요. 희지도 않고 회색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그분이 수첩을 읽고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던 그때였어요. 라운지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높고 공간 전체를 채우는 목소리였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김수연 씨였습니다. 42살이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이었습니다. 밍크 카라가 달린 아이보리 코트였어요. 코트 안쪽으로 베이지 실크 블라우스가 보였습니다. 손목에 카르티에 러브 팔찌가 2개 겹쳐 있었어요. 핸드백은 에르메스 버킨 골드였습니다. 입술에 선명한 레드 립스틱을 했어요. 스틸레토 힐이 라운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먼저 들어오고 그분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옆에는 박하영 씨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였고 루이비통 네오노의 숄더백을 들고 있었어요. 김수연 씨가 말할 때마다 한 박자 늦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면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창가 자리로 주세요 라고 김수연 씨가 말했어요. 물어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통보하는 방식이었어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창가는 지금 다른 고객분이 이용 중이라고요. 김수연 씨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창가 쪽으로 갔습니다. 박정숙 씨가 수첩을 보고 있었어요. 낡은 갈색 가방이 의자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수연 씨가 박하영 씨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저런 분들도 여기 오시네. 요즘 VIP 기준이 많이 낮아졌나 봐 라고 했어요. 박하영 씨가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게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다른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수첩에서 시선을 들지 않았어요. 오른손 끝이 수첩 모서리를 한번 눌렀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음료를 주문했어요. 직원이 메뉴를 안내했습니다. 김수연 씨가 이것저것 물었어요. 오늘 새로 들어온 게 뭐냐고, 시즌 한정 메뉴가 있냐고요. 직원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하영 씨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잠시 라운지가 평온해졌습니다. 공조기 소리와 찻잔 소리가 고르게 섞였어요. 창밖에서 낮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숙 씨가 수첩을 덮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의 흐린 하늘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음료가 나왔어요. 직원이 케이크 추천을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수연 씨가 오늘 새로 나온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어요. 직원이 알겠다고 하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핸드폰을 보면서 각자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백화점 세일 얘기였어요. 다음 달 해외여행 얘기도 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수첩을 읽고 있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잡지를 펼쳤습니다. 창가 여성이 동행과 낮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운지 안이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어요. 그때 직원이 케이크 트레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박정숙 씨 자리 옆을 지나다가 실수가 났어요. 트레이를 들고 이동하다가 의자 옆에 놓인 가방을 살짝 건드린 거였습니다. 가방이 조금 움직였어요. 직원이 얼른 몸을 낮추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박정숙 씨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직원이 다시 자리를 잡고 트레이를 내려놓으면서 가방을 살짝 제자리로 밀어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작은 배려가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짧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김수연 씨가 봤어요. 직원이 케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김수연 씨가 박하영 씨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라운지 전체에 퍼지는 크기였어요. 저 가방이 통로 쪽에 있으니까 지나다니다가 걸리잖아. 여기가 어떤 공간인데 라고 했습니다. 직접 겨냥하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제3자에게 하는 말처럼요. 그런데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앞줄 남성이 잡지에서 눈을 들었어요. 창가 여성이 동행인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라운지 한쪽에서 이어지던 작은 대화가 낮아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박정숙 씨는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수첩 위에 놓여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손등의 힘줄이 아주 살짝 올라와 있었어요. 잠시 후였습니다. 직원이 음료 리필을 권하러 테이블을 돌았어요. 박정숙 씨 쪽으로 먼저 왔습니다. 한 잔 더 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연 씨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라운지 이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지 않았어요. 여기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라고도 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멈칫했어요. 일정 등급 이상 고객분께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렇죠. 그게 VIP의 의미잖아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눈을 살짝 가늘게 했어요. 박정숙 씨 쪽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선의 방향은 분명했어요.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방향을 알았습니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앞줄 남성이 잡지를 완전히 내렸습니다. 창가 여성이 하던 말을 멈췄어요. 동행인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원이 표정을 관리하면서 카운터 뒤로 자리를 비켰어요. 라운지 한쪽에서 이어지던 작은 대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 침묵 자체가 공간을 눌렀습니다. 나서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찻잔을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테이블 위 어딘가를 봤어요. 그 시선들이 전부 같은 의미였습니다. 박정숙 씨의 시선은 수첩에 고정돼 있었어요. 오른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코트 위에서 한번 오므라들었다가 펼쳐졌어요. 목 안쪽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려 했는데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박하영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낮게 말했어요. 낮은 척했지만 소리는 충분히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아, 저 가방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우리 외할머니가 명절 때마다 저런 거 들고 다니셨잖아. 그 시절 가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킥킥 웃었어요. 손으로 입을 가린 채였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라운지 안으로 퍼졌어요. 김수연 씨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게 레트로라고 들고 다니는 건가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웃었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정숙 씨 쪽으로 향했어요. 한꺼번에요.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아까보다 무거웠어요. 웃음소리는 짧았지만 그 뒤에 깔린 침묵은 길었습니다. 공간 전체가 그 두 사람의 웃음편에 선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이었어요. 박정숙 씨의 오른손이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만큼이었어요. 1초가 지났습니다. 2초가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풀렸습니다.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 감각이 가슴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장이 한번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주변 소음이 한층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조기 소리가 먼저 사라졌어요. 찻잔 소리가 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만 귓속에 남았어요. 그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한 번 더 재생됐습니다. 킥킥. 박정숙 씨는 수첩을 덮었어요.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안의 시선이 잠시 그분의 뒷모습을 따라갔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이미 다음 대화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핸드폰을 보면서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이요. 화장실 안쪽 칸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어요. 박정숙 씨는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길고 가는 숨이었습니다. 저런 분들도 여기 오시네.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우리 외할머니가 명절 때마다 저런 거 들고 다니셨잖아. 킥킥. 내 문장이 귓속에서 순서대로 재생됐습니다. 마지막 웃음소리가 제일 오래 남았어요. 손바닥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독 하얗게 느껴졌어요. 타일 냄새가 예리하게 올라왔습니다. 눈 뒤쪽이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좁은 칸 안에서 그 네 문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었어요. 박정숙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울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였어요. 칸 문을 열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62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장은 연했어요. 눈이 조금 붉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박정숙 씨는 거울 속 자신을 한동안 봤습니다. 눈 안쪽에 흔들리는 것이 있었어요. 가늘고 날카로운 흔들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물러가듯이요. 마지막 파도가 지나가고 나서 단단한 것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때 오래된 기억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20년쯤 전이었어요. 지하 창고에서 세탁기 앞에 앉아있던 새벽이었습니다. 계산서를 3번 더해도 숫자가 같았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최 씨 아주머니가 계단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정숙 씨, 나는 정숙 씨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 새벽에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그분은 모르실 거였어요. 알려드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거울 앞에서 돌아왔어요. 박정숙 씨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방 안쪽으로 손을 넣었어요.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안감 한쪽 귀퉁이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흐릿한 볼펜 글씨가 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정수가 라고 적혀 있는 곳이었어요. 박정숙 씨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입 안쪽으로 말했습니다. 넌 이 가방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야 라고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온도가 낮은 문장이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했어요. 오래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울 속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라운지에서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수첩을 쥐던 손이 지금은 세면대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숨을 한 번 고르게 내쉬었어요.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2시 지하 창고에서 거절당하고 돌아서던 계단에서 숫자가 맞지 않는 계산서 앞에서 늘 그래 왔던 것처럼요. 숨을 고르고 그러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핸드백을 들었어요. 거울 속 얼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지하 창고가 생각났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던 천장이요. 새벽 2시에 계산서를 3번 더하던 손이요.
4번 거절당하고 5번째 건물로 걸어가던 발이요. 그 모든 것이 이 얼굴 안에 있었습니다. 주름 안에, 흰 머리카락 안에, 지금 이 눈빛 안에요. 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박정숙 씨는 그것이 분하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증명해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 되려면 박정숙 씨 본인이 그렇게 믿어야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1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아까와 달랐어요. 공기가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라운지로 돌아갔습니다. 박정숙 씨가 자리에 돌아와서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였습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발소리가 들어오는 순간 직원이 카운터에서 자세를 바꿨습니다. 서준혁 이사였어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검은색 수트에 흰 셔츠였어요. 넥타이 없이도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공조기 소리가 먼저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카트 소리가 멈췄어요. 라운지 한쪽에서 이어지던 대화가 끊겼습니다. 창가 쪽 여성이 하던 말을 멈췄어요. 배경 소음만 남았습니다. 그 소음조차 조금 얇아진 것 같았어요. 공간이 숨을 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 이사님, 박 선생님께서 라운지에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준혁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라운지 안의 사람들이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앞줄 남성이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서준혁 이사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발소리가 멈춘 곳을 봤어요. 시선이 박정숙 씨 자리에 닿았습니다. 그 남성이 동행의 팔을 건드렸어요. 눈짓으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창가 여성이 고개를 돌렸어요. 동행도 봤습니다. 그 시선이 라운지를 가로질러 퍼졌어요. 한 명씩 차례로요. 서준혁 이사가 걸음을 멈춘 곳은 박정숙 씨의 자리 앞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줄 남성이 동행에게 속삭였어요. 작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분 박정숙 회장님 아니야. 이 건물 2개 동 지분이 접은 거잖아. 라고 했습니다. 동행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 말이 라운지 안으로 번졌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공기처럼 퍼졌어요. 말을 들은 사람이 옆 사람을 봤고 옆 사람이 또 다른 방향을 봤습니다. 아무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운지 전체가 다시 읽히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카운터 뒤에서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잡았어요. 시선이 일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박정숙 씨에서 천천히 김수연 씨 쪽으로. 김수연 씨의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혈색이 있던 얼굴이었어요. 그게 하얗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먼저 반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달싹이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달싹이다가 또 멈췄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말이 없었던 거였어요. 버킨을 쥔 손 관절이 하얘졌습니다. 박하영 씨는 테이블 위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킥킥 웃던 입이 꽉 다물려 있었어요. 서준혁 이사가 박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설계안 최종본 검토가 끝났습니다. 선생님 결제만 남았어요. 팀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은 라운지 안이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김수연 씨 쪽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판결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종류의 판결이었어요. 큰 소리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시선이 향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박정숙 씨가 수첩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일어섰습니다. 낡은 갈색 가방을 팔에 걸었어요. 버클 금장이 절반 벗겨진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두 사람이 라운지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두 번 났어요. 서준혁 이사의 소리였습니다. 박정숙 씨의 발소리는 조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어요. 라운지 안에 남은 사람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김수연 씨 테이블로 왔어요. 추가 주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차가웠습니다. 김수연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하영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까처럼 웃거나 몸을 기울이거나 한 박자 늦게 맞장구를 치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각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조용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박하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수연 씨의 핸드폰으로요. 수연아, 그날 그 백화점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 말인데 나 사실 집에 와서 찾아봤거든. 박정숙 회장 말이야. 진짜더라. 그 건물 2개 동 건물주가 맞아. 근데 그분이 거기 자주 오신다고 하더라고. 직원이 그렇게 인사한 게 그냥 아니었나 봐 라고 했어요. 김수연 씨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에르메스 버킨이 드레스룸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골드 버클이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한동안 그것을 봤어요. 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분하거나 억울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왔어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버킨을 보는데 버킨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어요. 그날 라운지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순서대로 돌아왔습니다. 크고 높던 목소리로요. 저런 분들도 여기 오시네.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레트로라고 들고 다니는 건가. 그 말들이 지금 이 방 안에서 재생됐어요. 소리는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김수연 씨는 드레스룸 불을 껐습니다. 그러고는 나왔어요. 더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정숙 씨는
44살이었습니다. 성동구의 낡은 빌라 반지하였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아침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학교에 가는 아이였습니다. 박정숙 씨가 새벽 5시에 나가면 딸아이는 6시 반에 일어났어요. 혼자 교복을 입고 혼자 가방을 챙기고 혼자 문을 잠갔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오전 11시에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6번이었어요. 월말이 가까워질수록 통장 잔액이 먼저 줄었습니다. 입주민이 줄면 일이 줄었고 일이 줄면 수입이 줄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관리소장이 말을 걸었어요. 지하에 창고 공간이 비어 있는데 세탁 대행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느냐고 했습니다. 여기 입주민들 세탁 맡길 때가 마땅치 않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박정숙 씨는 그날 오후에 그 공간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 1층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오래된 시멘트 냄새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어요. 구석에 낡은 박스 몇 개와 호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서 있으면 머리카락이 닿을 것 같은 높이였습니다. 벽을 한번 짚고 바닥을 내려다봤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가면서 관리소장에게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요.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첫 달이 지났어요. 손님이 3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5명이었어요. 조금 늘었지만 임대료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세탁기를 한 대 더 들여야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세 번째 달에 전단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컴퓨터가 없었어요. 손으로 글씨를 써서 복사집에 맡겼습니다. 500장이었습니다. 한 장씩 넣고 바로 다음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인근 빌라 단지마다 우편함에 넣었어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발이 부었어요. 구두 안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양말을 벗었을 때 발 뒤꿈치에 피가 배어 있었어요. 박정숙 씨는 그것을 딸아이가 보기 전에 얼른 닦았습니다. 네 번째 달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달 딸아이 교복을 맞춰야 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이었어요. 치수를 재러 교복 가게에 같이 갔습니다. 딸아이가 교복을 입어보면서 웃었어요. 박정숙 씨도 웃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었어요. 그달 식비를 자기 몫에서 줄였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면서 많이 먹어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달 어느 새벽이었어요. 지하 창고에서 세탁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세탁이 돌아가는 동안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더했어요. 3번을 더해도 결과가 같았습니다. 다음 달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숫자였어요. 세탁기를 더 들릴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 공간을 유지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박정숙 씨는 계산서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지하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같은 건물 1층에서 문구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70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라서 박정숙 씨 앞에 놓았어요. 두 사람이 잠시 세탁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숙 씨, 나는 정숙 씨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박정숙 씨가 물었어요. 왜요? 라고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저 눈빛을 가진 사람이 못 되는 경우를 나는 아직 못 봤어. 라고 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볼펜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 그어서 잉크를 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수첩이 지금도 그분의 가방 안에 있었어요. 임대료 연체 고지서가 3장 쌓인 날이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고지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루를 보냈어요. 청소일을 나갔다 왔습니다. 밥을 했어요. 딸아이 숙제를 봐줬습니다. 딸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방문을 닫고 다시 그 고지서 앞에 앉았어요. 3장이었습니다. 석 달치였어요. 닫아야 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더 버티는 게 무리였습니다. 지하창고 임대료, 세탁기 유지비, 세제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어요. 고지서를 한 장 넘기고 멈췄다가 다시 다음 장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옷장 위에서 낡은 상자를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이었어요.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건, 다른 안경집, 명절 때 입으시던 저고리 한 벌, 그리고 맨 아래에 갈색 가죽 손가방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가방이었습니다. 박정숙 씨가 어렸을 때부터 온 가방이었어요. 버클 금장이 절반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 가죽이 두껍게 짙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가방을 어디를 가든 들고 다니셨어요. 시장에도 병원에도 그 힘드셨던 날들에도요. 박정숙 씨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가죽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손 안에 들고 있으니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안감 한쪽 귀퉁이에 볼펜 글씨가 있었어요. 정수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어요. 잉크가 많이 바랬지만 또렷했습니다. 언제 적으셨는지 몰랐어요. 왜 적으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 2글자였어요. 박정숙 씨는 그 2글자를 손끝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고지서를 다시 봤어요.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닫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한 번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탁 대행으로는 한 개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 무렵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세탁만으로는 공간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했어요. 주변 상가들을 며칠 동안 돌아봤습니다. 빈 가게를 봤어요. 유동 인구를 세어봤습니다.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작은 세탁소를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창고가 아니라 1층 상가였어요.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현재 소득 증빙이 부족하고 사업 실적이 짧아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박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완하면 되냐고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으로는 어느 쪽을 보완해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서류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여름 햇볕이 정면으로 쏟아졌어요. 눈을 잠깐 찡그렸습니다. 그러고는 걸었어요. 다음 은행까지 2블록이었습니다. 네 번째 은행에서도 거절당한 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갈색 가방을 옆에 뒀어요. 버스가 2대 지나갔습니다. 타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클 금장이 오후 햇볕을 받아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절반은 벗겨졌고 절반은 남아 있었습니다. 손잡이 가죽은 어머니 손의 모양대로 길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 쥐었던 자리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박정숙 씨는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이 가방을 들고 어디까지 걸어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힘드셨던 날들에도 이 가방을 들고 나가셨을 거였어요.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든 그 무게를 들고 걸어가셨을 거였습니다. 박정숙 씨가 가방 안쪽을 손으로 짚었어요. 정수가,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안감에 적으신 건 아마 이런 날을 위해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여기 있다는 뜻이었어요. 박정숙 씨가 서류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어요. 5번째 건물 쪽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걷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결제가 끝난 뒤 박정숙 씨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3호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뒤라 자리가 있었어요. 갈색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사람들은 62살의 단정한 여자를 봤을 거예요. 낡은 가방을 든 화장이 연한 눈빛이 조용한 사람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역마다 섰다가 출발했어요.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박정숙 씨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봤어요. 터널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62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어요.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그분은 그 얼굴을 한동안 봤어요. 같은 시각 VIP 라운지였습니다. 김수연 씨는 아직 자리에 있었어요. 차는 오래전에 식어 있었습니다. 케이크는 손대지 않았어요. 박하영 씨는 1시간 전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급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에르메스 버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버킨의 골드 버클이 라운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김수연 씨는 그것을 봤어요. 한동안요. 그러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마감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차가웠습니다. 김수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버킨을 들었습니다. 코트를 걸쳤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스틸레토 힐 소리가 났어요. 또각또각. 아까보다 느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박정숙 씨가 집 문을 열었을 때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라고 했어요. 박정숙 씨가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두면서 말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라고 했어요. 딸아이는 이제 35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혼자 아침을 차려 먹던 아이가 지금은 서울 어딘가에서 자기 집 열쇠를 갖고 살고 있었어요. 회사를 다녔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박정숙 씨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수첩에 한 줄을 적었어요. 딸아이는 여전히 자주 왔습니다. 올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뭔가 모자라면 사다 뒀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이는 아이였습니다. 박정숙 씨를 닮았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아주 잠깐 부드러워졌어요. 그분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위에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낡은 갈색 가방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단단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